그날 아침의 햇살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끌어모아 제게 쏟아주는 듯 낡은 아파트의 거실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아래 앉아 며칠 전 시장 구석의 문방구에서 신중하게 골랐던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하은이의 유치원 재롱잔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림 그리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무대에서 늠름하게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이 선물을 안겨주며 우리 강아지 최고였어 하고 말해줄 생각에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꼭 와야 해. 내가 반짝이 옷 입고 제일 앞에서 춤출 거란 말이야. 7살 배기 손녀가 제 손가락을 걸고 신신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내 손녀, 내 희망. 녀석의 웃음소리 하나가 제 삶의 이유이자 고된 날들의 피로회복제였으니까요.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롱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묵은 세월의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아끼는 민트색 가디건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서 눈치만 보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지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제게 내밀었던 옷이었지요.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이런 고운 옷도 좀 입으세요. 쑥스럽게 웃던 젊은 날의 아들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옷을 입는 날은 제게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자랑과 애틋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분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새 머리카락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진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깊게 팬 주름은 그간의 고생을 증명하는 훈장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손녀의 친구들에게 초라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금 더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제법 단정하고 고운 모습에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우리 하은이 기를 죽이지는 않겠지. 기분 좋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하은아, 할미 다 됐다. 늦기 전에 어서 가자. 제 목소리에 소파 위에서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던 하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게로 쪼르르 달려와서는 발레리나처럼 한 바퀴 빙 돌며 제 모습을 꼼꼼히 뜯어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야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으며 멈춰섰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제 발끝에 고정되었지요. 할머니, 양말이 짝짝이야.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악이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한 7살 아이의 순수한 발견이었을 뿐. 이런 우리 하은이가 매의 눈이네 하며 저도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말대로였습니다. 새벽녘 어두운 서랍 속에서 더듬더듬 꺼내 신은 양말이 한쪽은 옅은 아이보리색, 다른 한쪽은 그와 거의 흡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새하얀 백색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얼른 갈아 신고 올게 그렇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 배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팔짱을 낀 채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입은 고운 블라우스도 손녀를 보러 가는 설렘도 그 어떤 인간적인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노골적인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꼴로 하은이 유치원에 가시겠다고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아가, 그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한지 미쳐보지를 못했구나. 금방 갈아 신으려고 했어. 보지를 못해요? 변명도 가지가지시네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이제 하다 하다 양말까지 짝짝이로 신고 다니시고. 정말이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며느리의 고성은 아파트 현관문을 뚫고 나갈 듯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양말 한 켤레.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든 한두 번쯤은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마치 치매에 걸려 집안에 큰 해를 끼친 중죄인이라도 되는 양 매섭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은이가 어느새 제 등 뒤로 와 숨었고 아이의 가냘픈 손이 제 블라우스 자락을 공포에 질려 꽉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떨림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여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그때 잠에 취한 목소리로 아들 강준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남은 기대를 담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짝짝이인 제 양말과 머리끝까지 화가 나 이글거리는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피곤하셔서 실수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아들의 힘없는 변명은 성냥불 옆에 놓인 휘발유 통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제발 좀 빠져 있어. 이게 그냥 실수로 보여? 당신 눈에는 이게 그냥 사소한 실수로 보이냐고. 지난번엔 가스 불 위에 공국 냄비 올려놓고 까맣게 다 태워 먹을 뻔하시고, 지지난번엔 현관 비밀번호 잊어버리셔서 1시간 동안 밖에서 쩔쩔매셨어. 이게 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니면 뭔데? 당신 어머니가 우리 하은이 데리고 나가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회사에 있는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니,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심해? 난 사실만 말하는 거야. 당신은 평생 당신 엄마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내가 왜 어머니의 늙고 병든 뒤치다꺼리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이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와서 간병인이라도 붙여줄 거 아니면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악독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저 여자의 남편이 되어 나를 버렸다는 것을요. 젊은 날 그가 처음 사준 이 민트색 가디건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던 제 모습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은 아들의 효심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늙은이의 초라한 코스프레에 불과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아직도 어머니 집인 줄 아세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생활비 전부 다 우리 강준 씨 월급에서 나가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사고나 치시고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으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유일한 재산인 이 집. 아들 내외가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꺼이 내어준 내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분노를 읽었는지 며느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나가시라고요, 어머니. 이 집에서 더는 한순간도 같이 못 있겠으니까. 당신 아들 앞세워서 유세 떨 생각 마시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조용히 요양병원 알아봐 드릴 테니 오늘은 일단 나가서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지금 어머니 꼴 1분 1초도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 하나만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끝이다. 모든 것이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제 말 씹으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시라니까. 하고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고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옷 몇 벌과 낡은 겉옷 2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인생 그 자체였던 통장 꾸러미와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도장. 그것들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오자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듯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텅 빈 껍데기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제 사랑하는 손녀 하은이만이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저를 향해 작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흐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저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저주도 눈물의 하소연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제 신발을 신고 굳게 닫힌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잿빛이 된 아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려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 소원대로 이 집에서 나가주마.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거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짝짝이 양말 때문에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불쌍하고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의 문을 내 의지로 열고 내 인생을 되찾으러 나서는 오복순 그 자체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는 제 과거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복도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순간 저는 17층 저희 집,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 되어버린 곳의 현관문을 무표정하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희로애락이 담긴 저 공간이 이제는 며느리의 도끼 어린 목소리와 아들의 무기력한 침묵만이 메아리치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잔뜩 신경 써서 차려입은 민트색 가디건과 그 아래 보란듯이 짝짝이인 양말.
이 우스꽝스러운 부조화가 바로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삶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고운 옷을 입고 희생하는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결국 제 발은 언제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기대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기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라고는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일단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다니던 떡볶이집, 하은이를 위해 장을 보던 시장,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데 그 풍경 속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동네의 밤거리,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24시 숯가마 찜질방이라는 간판이었어요. 그래, 오늘 밤은 저기서 버티자.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 땀이라도 빼면 이 가슴에 응어리진 화병도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똑같은 찜질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민트색 가디건은 섬처럼 튀어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받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가방과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열쇠를 손목에 차는 순간 비로소 제가 집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수면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와 잠꼬대가 요란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가장 뜨거운 불가마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열기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제 몸속의 수분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서름과 분노, 미련까지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 아들의 비겁한 침묵, 눈물을 글썽이던 하은이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하은이 생각에 잠시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녀가 보고 싶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버티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의 뻑뻑한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찌뿌둥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없이 맑았어요. 어젯밤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아 들어서자 아침부터 분주한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차분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젊고 친절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통장 꾸러미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예금이랑 적금, 주식까지 전부 해지해서 이 통장 하나로 합쳐주세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통장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모님,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전부 해지하시려는 겁니까? 혹시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당하신 건 아닌지요?
직원의 걱정 어린 말투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돈 내가 좀 쓰려고요. 평생 모으기만 하고 살아봤으니 이제는 쓰면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밥을 굶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남은 돈은 노후의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묻어두었던 돈. 그 돈이 이제 온전히 저를 위한 자금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니 제 손에 들린 통장의 잔고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덤덤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개인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아파트 1705, 그거 내놓으려고요. 네, 1705요? 그거 지금 사모님 아드님이 살고 계신 곳 아닙니까? 동네에서 오래 영업을 한 중개인은 제 사정을 대충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놔도 좋으니 무조건 빠른 거래로 부탁합니다. 아니,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시면 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아드님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신 거고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 허락받을 필요 있나요? 돈보다 시간이 더 급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 제 서슬 퍼런 기세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매물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아들 내외와의 법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있으니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서연이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집에는 왜 안 들어와? 어디야? 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표정 없이 삭제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 어제부터 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 서연이가 너무 심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걔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응? 집에 들어와, 엄마. 저는 아들의 구차한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아. 엄마. 말해. 이제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오늘 부동산에 내놨으니 조만간 집 보러 사람이 갈 게다. 집 비워줄 준비 미리 해둬라. 내 마누라가 나더러 찜질방이라도 가라더구나. 이제 너희가 찜질방을 가든 처갓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살 길 찾아보거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엄마, 제발 왜 이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까 제발. 늦었다. 너가 네 마누라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했을 때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엄마가 아니고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은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끈 채로 며칠을 허름한 모텔에서 보냈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신문도 읽지 않았어요.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두둑한 돈은 제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 근처에서 그들의 불행을 지켜보며 복수심을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삶은 제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오복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모텔방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조용한 섬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섬들의 사진과 정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유명한 관광지는 싫었고 그렇다고 너무 외진 무인도 같은 곳도 곤란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을섬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 사진 속의 노을은 마치 온 세상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 붉고도 온화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저곳이다. 내 남은 인생은 저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노을섬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남쪽 끝의 항구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제 옆자리에는 젊은 연인이 앉아 서로에게 과자를 먹여주며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저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제 손이 차가워지면 말없이 자기 외투 주머니에 제 손을 넣고 주물러주던 따뜻함이 있었지요. 아련한 추억에 잠시 잠겼다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미래로 가는 길이니까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는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너른 들판과 낮은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처럼 나이든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이고 지고 타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낯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들이겠지요. 드디어 노을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의 풍경은 활기가 넘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매표소에서 노을섬으로 가는 배편을 끊고 작은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는 저 같은 외지인보다는 섬으로 생필품을 나르거나 장을 보고 들어가는 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웅. 배가 육중한 백고동 소리를 내며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제 모든 것이 담겨 있던 저 땅덩어리가 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시원함과 함께 아주 약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 오셨죠? 여긴 젊은 사람들이나 사진 찍으러 오지. 나이 든 사람은 볼 거 별로 없는데. 돌아보니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주름이 가득한 뱃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인 듯 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살러 갑니다. 제 말에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러 와요? 이 외딴 섬에? 도시 양반들이 며칠 살아보겠다고 왔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다들 도망가는 곳인데 그의 말에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과 텃세가 묻어났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직설적인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는 사람이라 아마 잘 버틸 겁니다. 제 대답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저와 막역한 사이가 되는 김 선장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섬이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섬의 모습이 뚜렷해졌어요. 가파른 언덕과 그 위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낡은 집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겹고 아늑한 풍경이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저는 가장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섬의 흙을 밟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섬의 유일한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저는 집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인은 제게 바닷가 근처에 번듯한 집 몇 채를 보여주었지만 제 마음을 끈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가 마지못해 보여준 섬의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나가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여기는 사람이 살던 집이 맞소? 아이고 사모님, 여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라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나올 겁니다. 중개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 집터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툇마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노을섬의 정경과 함께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발 아래에 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질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분명 사진 속 그것보다 수백 배는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 사겠소? 네. 사모님, 제 말 못 들으셨습니까? 여긴 못 써요. 얼마요? 제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헐값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계약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내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오. 중개인은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제가 건넨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허물어져가는 제 새로운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버린 이 폐가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성을 다시 쌓아 올릴 작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중개인이 떠나자 언덕 위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11월의 스산한 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윙윙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집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삐걱거리는 문, 군데군데 썩어내린 마룻바닥, 그리고 천장에서는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던 서울의 아파트와 이 춥고 낯선 폐가를 맞바꾼 제 결정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도끼 서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 꼴 1분 1초도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라며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 그 모멸감을 떠올리자 제 안의 후회와 나약함이 순식간에 분노와 오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배서연, 내가 버린 시어미가 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말겠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밤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중개인이 두고 간 낡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야 했어요. 이불이라고는 가방에 챙겨온 얇은 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낡은 집은 밤이 되자 온갖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 정체 모를 짐승이 마루 밑을 긁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집 밖으로 나가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맑고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자 밤사이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 집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치르듯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당을 뒤덮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평생 호미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제게는 몹시 고된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나니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잡초가 거치고 맨땅이 드러날수록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혼자 끙끙대며 폐허와 씨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저를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이상한 할머니가 귀신 나오는 폐가를 사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섬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제가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에 생필품을 사러 갈 때면 그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의 묵묵한 시선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썩은 문짝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경첩은 녹이 슬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대고 있는데 언덕 아래에서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 배 위에서 만났던 김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지기 전에는 문짝 하나 떼겠소? 무뚝뚝한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보기보다 고집이 세네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오. 연장이 있어야지. 그는 그렇게 툭 쏘아붙이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은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는데 잠시 후 김 선장이 낡은 연장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쇠지렛대를 문틈에 끼워 넣고는 몇 번 힘을 주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꿈쩍도 않던 문짝이 끼익 소리를 내며 맥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장은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연장 상자에서 망치와 못 몇 개를 꺼내더니 위태롭게 덜렁거리던 창틀을 뚝딱거리며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매우 능숙했어요. 한참 동안 묵묵히 집을 손봐주던 그는 일이 끝나자 연장을 챙겨들고 다시 훌쩍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뭐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됐소. 물 한 잔이면 좋카오.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 펌프로 물을 퍼올려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크어하는 소리를 내며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보통 독한 할망구가 아니구만. 여튼 그러다 몸살나니 쉬엄쉬엄 하시오. 그것이 섬사람에게서 들은 첫 번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김 선장이 무심하게 툭 던지고 간 그 말 한마디와 그가 고쳐준 튼튼한 창틀이 패어갔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꽂힌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김 선장의 도움을 시작으로 저는 조금씩 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돈을 들여 전기를 연결하고 낡은 수도관도 교체했어요. 매일같이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반복하자 흉물스럽던 폐가는 점차 사람이 사는 집의 구색을 갖추어 갔습니다. 볕이 잘 드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제 손으로 키운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은 제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삶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아들의 무기력함에 절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섬에 단 하나뿐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에는 저 말고도 관광객으로 보이는 몇몇 손님들이 있었지요. 저는 해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뚝배기를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멀건 국물에는 무만 둥둥 떠다닐 뿐 해물이라고는 작은 조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맛은 또 어찌나 짜고 비린지. 평생을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며 살아온 제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또 어찌나 비싼지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이런 걸 돈 받고 팔다니 양심도 없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보니 다른 관광객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 섬에는 신선하고 좋은 해산물과 채소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요리해서 대접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사 먹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평생 해온 일이 음식 장사인데 못할 것도 없지.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는 식당.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제 삶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큰 방을 식당으로 개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을 쓰는 대신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항구 근처의 페인트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흰색 페인트를 사와 밤새도록 벽을 칠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에는 두꺼운 장판을 깔고 육지에 나가 중고 가구점에서 튼튼한 테이블과 의자 4개를 사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게 입구에 작은 나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복순이네 밥상. 제 이름을 건 만큼 음식만큼은 최고로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오늘의 백반이었습니다. 그날 김 선장이 잡아오는 가장 신선한 생선으로 구이나 조림을 하고 제 텃밭에서 갓 뜯은 채소로 나물을 무치고
가마솥에 정성껏 지은 밥과 직접 담근 김치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칼칼한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은커녕 문을 열고 기웃거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외지인 취급하며 제 가게를 본체만 채 했고, 관광객들은 언덕 위 허름한 집을 식당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역시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낡은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 혹시 식사 되나요?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편안한 옷차림과 어깨에 맨 작은 천가방이 여행객이라기보다는 동네 주민의 산책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멀리서 힐끔거리기만 하던 섬사람들과는 다른 맑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되고 말고. 어서 들어와요. 그 아가씨가 제 가게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식어버린 음식을 다시 데우고 정성껏 상을 차려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했던지 제가 차려준 백반을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박. 할머니, 이거 진짜 파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그간의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왔습니다. 어쩌다 이 외딴 언덕에 식당을 열게 되었는지, 메뉴는 왜 하나뿐인지, 저는 제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고 말했지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할머니. 저 아랫마을 선착장 근처에서 작은 북카페를 하고 있어요. 어쩐지 차분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남다르다 싶었는데 저와 같은 자영업자였던 겁니다. 저도 못해서 살다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이 섬에 들어온 지 3년 됐어요. 할머니 마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차린 밥상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성껏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운영하는 카페 SNS 계정이 있는데 팔로워가 꽤 많거든요. 여기에 할머니 가게 좀 홍보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맛있는 집이 알려지지 않는 건 우리 섬의 큰 손실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활짝 웃으며 가게를 나섰고 그날 저녁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카페 SNS에 노을섬의 새로운 보물, 복순이네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제 가게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찍은 먹음직스러운 밥상 사진과 함께 다음 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의 글을 본 젊은 여행객 두세 팀이 제 가게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후기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네 밥상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패어갔던 제 인생에 드디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인터넷이라는 곳에 올린 글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주 주말부터 제 허름한 식당 앞에는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진이의 글을 보고 찾아온 젊은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저마다의 공간에 남긴 칭찬 후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그리우면 무조건 가야 할 곳, 10,000원으로 임금님 수라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식당, 인생 최고의 생선구이를 맛보다. 쑥스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평들이었지요. 손님이 늘어나자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가마솥에 밥을 안치고 김 선장이 새벽에 잡아온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작은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유진이가 제 구원투수처럼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카페 문을 잠시 닫고 달려와 주문을 받고 상을 치우는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가, 너도 내 장사해야지. 왜 여기서 고생이야? 나는 괜찮아.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손님인데 이렇게 맛있는 집이 저 때문에 너무 바빠져서 못 먹게 되면 슬프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사장과 손님 혹은 동네 할머니와 젊은 아가씨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고된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 저녁 시간은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달콤했어요. 유진이는 제게 인터넷으로 좋은 식자재를 주문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가 끓여주셨다던 된장찌개의 맛을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저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장 역시 츤츤거리면서도 가장 든든한 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좋고 신선한 생선들을 따로 빼두었다가 제게 가져다 주었고 오늘 물 좋은 놈으로 가져왔으니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쇼라며 툭 던지는 한마디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너무 많아 재료가 떨어지면 자신의 배를 몰고 나가 추가로 고기를 잡아다 주기도 했어요. 섬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던 그들도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텃밭에서 키운 것이라며 호박이나 감자를 슬쩍 건네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할 맛이 장사 잘 된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어. 늙으면 골병 들어라며 무심한 척 걱정을 해주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이 섬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무태서 온 번듯한 차 한 대가 제 식당 앞까지 낑낑대며 올라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숨겨진 진짜 맛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 식당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식당을 전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곳은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의 호들갑스러운 제안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밥하는 늙은이일 뿐인데 무슨 방송에 나갑니까? 사양하겠소. 저는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저를 발견하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PD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섬에 머무르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설득했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식당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음식을 통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그는 유진이와 김 선장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설득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지요. 할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할머니의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야죠. 그래, 복순이 할망구. 뭘 그렇게 빼기만 하는 거요? 이 김 선장이 보증하는 맛인데 뭐가 두렵소?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두 사람의 성화에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방송 스태프들이 제 작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유진이와 김 선장의 응원을 받으며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투박한 제 손과 텃밭의 싱싱한 채소, 그리고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제 기구한 사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만 둘러댔지요. 대신 유진이와 김 선장이 제목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먹고 있으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나요. 이 할망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요. 저 작은 몸으로 이 폐가를 혼자 다 고치고 저렇게 훌륭한 밥상을 차려내는 걸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우리 섬의 복덩이지, 복덩이. 촬영이 끝나고 PD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좋은 방송이 될 겁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 저는 유진이의 카페에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자신의 카페에 있는 커다란 TV로 다 같이 보자며 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김 선장을 비롯해 구멍가게 아주머니, 어촌계장님까지 저와 안면이 있는 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고 민망해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두의 관심은 제게 쏠려 있었어요.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섬에서 피어난 기적의 밥상이라는 거창한 제목과 함께 노을섬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식당과 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지요. TV 속에 저는 몹시 낯설었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제 손이 슬로우 모션으로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굽는 모습이 전문가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신비로운 안개처럼 연출되었고 제가 끓인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처럼 보였어요. 제 음식을 맛본 리포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건 맛의 차원을 넘어선 영혼을 위로하는 맛입니다. 그의 과장된 칭찬에 카페 안의 섬 사람들이 모두 와하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와 김 선장의 인터뷰가 나올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엄마 같다고 복덩이라고 말해주는 그들의 진심이 화면을 넘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방송은 저를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와 인생 이막을 연 철학자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카페 안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 할매, 완전 스타 다 됐네. 이제 우리 섬에 할매 보러 사람들 엄청 오겄다.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들만은 이 방송을 보지 않았기를. 하지만 제 바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 집을 팔고 나오기 전 제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집을 급하게 처분한 탓에 아들 내외는 아직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집주인이 바뀐 후에도 월세를 내며 잠시 더 머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채널 좀 돌려봐. 재미없어. 배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강주는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한 채널에서 멈칫했습니다. 화면 가득 익숙한 섬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왜 그래? 배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화면에는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이라는 간판과 함께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동시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최강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짝짝이 양말을 신고 쫓겨났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TV에 나와 맛집 명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에 저 영감탱이가 저기 섬에 가서 저러고 있었단 말이야? 배서연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리포터가 제 식당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 월 매출은 웬만한 중소기업 부럽지 않다는 식의 과장된 멘트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돈 저거 다 우리 돈인데, 저 집도 원래 우리 거였잖아. 저 영감탱이가 우리 재산 빼돌려서 저기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제게 쫓겨난 후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오는 제 식당의 규모와 성공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배신감과 저 성공에 자신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배서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당장 저 섬으로 가자. 뭐? 거길 왜 가? 왜 가긴?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저렇게 정신없는 분을 저런 시골 구석에 혼자 둘 수 없잖아.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 서울로 모셔오는 거야.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랑 다시 사실 리가 없잖아. 당신은 바보야? 상황 파악이 안 돼? 저 돈, 저 식당, 다 어머니 거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누구 건데? 우리 거잖아. 우리 아들 하은이 거라고. 그걸 저 섬 것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셈이야? 배서연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짐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치매 기운이 있는 노모가 사기당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서울로 모셔온다. 그리고 식당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최강주는 아내의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어머니의 성공에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짐 싸.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알았어? 배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강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저를 되찾기 위해 노을섬으로 향하는 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평화롭던 제 섬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노을섬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복순이네 밥상을 찾아온 손님들로 작은 섬이 북적였지요. 저는 늘어난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동네 할머니 몇 분께 일당을 드리고 일손을 부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 작은 식당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방송 후 두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고 식당은 아침부터 밀려든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유진이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저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생선을 굽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선장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손님들의 주차 정리를 도와주며 허허 웃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그런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문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꿈에서조차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 아들 최강준과 며느리 배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빼입은 듯한 섬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강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배서연은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배서연은 마치 이산 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배우처럼 손님들을 해치고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제 거친 손을 덥석 잡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저희는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아들 며느리가 싹싹 비는데 받아주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강준이도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요.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가 평생 편히 모실게요. 두 사람의 완벽한 합동 공연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니큐어가 곱게 칠해진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저 희고 고운 손, 그리고 제 짝짝이 양말을 비웃던 저 경멸에 찬 입술. 그날의 모욕과 아픔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제 손을 잡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식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쇼는 끝났니?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네, 어머니.
내가 기획하고 내 남편이 주연한 그 눈물겨운 쇼 말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주길 바란 모양인데 어쩌나? 여긴 내가 연출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닌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한 뼘은 더 큰 아들과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너희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자고? 내가 왜? 너희들의 재산 관리인이 되어주고 늙고 병들면 다시 짝짝이 양말 신었다고 쫓겨나기 위해서? 제 말에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동정이 아닌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희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눈곱만큼의 용서도 없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나를 가족으로 품어준 이 섬과 이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다. 너희 같은 가짜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들 좀 하지.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유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기 손님들 식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지금 일하느라 바쁘시거든요. 두 분은 손님도 아니신 것 같으니 그만 나가주시죠. 유진이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내가 뭔데 끼어들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입구를 막고 서 있던 김 선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줌마가 어디서 큰 소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려. 이 할망구 딸뻘되는 아가씨한테 말버릇하고는. 김 선장은 성큼성큼 다가와 며느리와 저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커다란 등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댁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 섬에 발 들릴 자격도 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몇몇 단골 손님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귀한 식당 와서 무슨 깽판이야. 어르신한테 하는 짓 좀 보게. 천벌을 받을 것들. 순식간에 자신들이 모든 사람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 내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배서연은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최강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쫓겨나다시피 식당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식당 입구에는 그들이 신고 온 비싼 구두가 남긴 낯선 흙먼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쫓겨나듯 사라진 후 식당 안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저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바뀌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김 선장은 잘했어. 할망구.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라며 제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저런 것들은 싹 잊어버려. 우리가 있잖아 하며 저를 다독여 주셨지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새로운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맙다는 의미로 섬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장사를 접고 남은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퍼부어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당 마당에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스럽고 따뜻한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넘겼음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힘없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배서연의 강요가 아닌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그러는 걸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바보같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주었습니다. 저 서울 올라가서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엄마가 그곳에서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전화를 끊고 저는 짙푸른 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원망이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아득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과거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섬의 어촌계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해서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장님, 이 돈으로 우리 섬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에 계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셨어요. 아니, 복순이 할매,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걸 어떻게... 이 섬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폐가에서 떨고 있던 저를 품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었잖습니까? 그러니 저도 이 섬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우리 섬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저는 또한 낡고 비가 새던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데에도 큰 돈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극구사양했지만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받아들여 주셨지요. 그 소문이 퍼지자 섬 사람들은 저를 이전보다 더욱 존경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육지에서 온 할머니가 아닌 우리 섬의 큰어른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식당 한편에 작은 가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도움을 받아 복순이네 밥상의 대표 메뉴인 생선조림과 장아찌 종류를 밀키트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할머니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섬의 특산물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지요. 저의 작은 식당은 이제 섬 전체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엿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미래를 심고 희망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날로부터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절반쯤 변한다는 시간 동안 노을섬은 그리고 제 삶은 아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 작은 식당 복순이네 밥상은 이제 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허름한 집 옆으로 번듯한 별채가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유진이가 어엿한 사장이 되어 식단과 온라인 사업체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지요. 저는 이제 주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유진이가 개발한 새로운 메뉴를 시식하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제 소일거리의 전부였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쫓기듯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정성껏 가꾼 텃밭의 채소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언덕을 따라 산책하며 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르신, 오늘도 정정하십니다. 복순이 할매, 이따 회관에 마실 나오셔. 이제 저를 향한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경계심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을 대하는 따뜻함과 존경만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세운 작은 장학재단은 5년 동안 제법 많은 아이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가을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아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며 부모님과 함께 제게 큰절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교 갈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멋진 간호사가 되어 이 섬으로 돌아올게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커다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섬에 뿌린 씨앗이 이제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희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섬에 하나뿐인 우체부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편지 왔습니다. 무태서 왔네요. 우체부 아저씨가 건넨 편지 봉투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뒷면에 쓰인 낯익은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저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잠시 희미하게 내려앉는 듯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우체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붙일까 말까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평온한 삶에 제가 또다시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배서연 씨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위자료로 넘겨주고 지금은 경기도의 작은 물류회사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삶이지만 제 땀으로 돈을 버는 이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편안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치라는 것을 압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그 아름다운 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분한 기쁨입니다. TV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제가 평생 기억해야 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어머니께 드렸던 깊은 상처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들 최강준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2번, 3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눈물을 자아내는 구차한 변명도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저의 행복을 빌어주는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원망의 앙금마저 가을 햇살에 눈이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제 방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간직해온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나란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아팠던 장이 비로소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서히 바다 아래로 잠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섬의 하늘은 이름 그대로 온갖 붉은색과 주황색, 보라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황홀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지요. 저는 새로 지은 집의 넓은 툇마루에 앉아 그 장엄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차 드세요. 유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화차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앳된 아가씨의 모습을 벗고 섬 전체를 아우르는 카리스마를 가진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는 딸이었지요. 무슨 생각 그리 하세요? 오늘따라 더 고요하시네. 아니야. 그냥 노을이 참 곱다 싶어서. 그때 저 멀리서 김 선장이 어기적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쪄낸 뜨끈한 밤고구마가 한 봉지 들려 있었어요. 이 할망구들 나 빼고 또 좋은 구경만 하고 있구만. 김 선장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저희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가장 잘 익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제 손에 먼저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손에 든 차와 고구마의 온기를 느끼며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저 붉은빛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듯한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심코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두툼하고 포근한 수면 양말. 왼쪽도 오른쪽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밤색에 완벽한 짝이 맞는 양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가에 저도 모르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모든 것은 짝짝이 양말 한 켤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의 경멸에 찬 눈빛 앞에서 느꼈던 모욕감과 서러움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신었다는 것이 정신이 나갔다는 증거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가 되었던고 끔찍했던 아침.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문제는 양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제 삶의 짝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와 평가에 제 자신을 내맡긴 채 살아왔던 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섬에 와서 폐허 위에 집을 짓고 밥상을 차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오복순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발에 신겨진 이 완벽한 짝의 양말은 바로 제가 되찾은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돈으로도 그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노을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온 세상을 다독이듯 따뜻하게 번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삶입니다.